네, 안녕하세요. 소방안전관리자 학습 멘토 챕스입니다. 오늘은 개정판 1급 찐정리를 기준으로 설비 파트에서 바뀐 개정사항들만 따로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 찐정리 교재가 출간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개정 시행이 확정된 사항들도 있어서 아직 교재에는 반영이 안 된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이렇게 개정된 사항들은 교재를 구매해 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네이버 카페에 따로 자료를 올려놓을 테니까 카페에 가입하셔서 교재 인증하시고 자료 확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설비 파트를 지금 처음 접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이 영상부터 보시면 건너뛰는 부분들이 많아서 연결이 안 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옆에 보이는 이 배경화면의 영상들 9편부터 12편까지의 내용을 먼저 확인해 주신 다음에 마지막에 이번 편 영상에서 말하는 변경사항들 부분만 체크하셔서 여기서 이게 이렇게 바뀌는 거구나 하고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개정판 찐정리 116페이지 소화기의 내용 연수 볼 텐데요. 이게 개정되기 전에는 분말 소화기의 내용 연수는 10년이고 1회에 한해서 3년간 연장 가능하다 이렇게만 써 있었죠. 근데 이 부분이 이번 개정으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분말 소화기는 10년 동안 사용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 내용 연수라고 하는 소화기, 분말 소화기의 기본적인 사용 기한은 10년이다. 이거는 동일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어떻게 바뀌었냐면 내용 연수 경과 후 10년 미만이면 3년간 연장 가능한데 내용 연수 경과 후 10년 이상이면 1년간 연장 가능하대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볼 텐데요. 기존의 찐정리 교재상에서 이 아래쪽에 예를 들어서 라고 구구절절 써있는 부가 설명이 있는데 이 예시가 좀 안 맞는 사례 같아서 여기는 삭제를 해주시고요. 지금부터 다른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솔직히 이 부분은 바뀐 지도 얼마 안 됐고 또 문제로 내기가 까다로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다지 중요하진 않을 것 같지만 또 혹시 모르니까 그냥 편하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소화기를 기본적으로 몇 년 쓸 수 있다. 기본 10년인데 그림처럼 이 소화기가 2013년 7월 1일에 만들어졌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10년 동안 쓸 수 있으니까 2023년 6월 말 정도까지는 우리 건물에 이 2013년도에 만들어진 소화기를 둬도 괜찮겠죠? 아직 내용 연수가 유효하니까. 자, 근데 그러다가 이 내용 연수 10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원칙적으로는 소화기를 새 걸로 바꿔주는 게 좋겠죠? 싹 다 새 걸로 바꿔주면 좋기는 한데 근데 우리가 보통 건물에 소화기를 딸랑 하나만 두는 경우는 없죠. 진짜 많이 들어가는 곳은 소화기를 수십 대씩 놓아야 되는 곳도 있을 텐데 이렇게 한 번에 여러 개를 다 바꾸기에는 비용 면에서 부담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소화기들이 만들어진 지 10년이 되긴 했지만 아직 한 번도 쓴 적도 없고 상태가 너무 좋다. 그러면 이 소화기들을 새로 사지 않고 그냥 지금 비치해둔 것들을 이대로 한 몇 년간 더 놔둬도 괜찮다고 인정을 해주면 개이득이겠죠. 그래서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라는 곳에 신청을 해가지고 성능시험 검사, 그러니까 한마디로 품질 보증 검사를 받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시험 범위는 아니니까 그냥 참고만 해주세요. 그래서 이 소방산업기술원에다가 우리 건물에 있는 이 소화기들을 몇 년간 좀 더 둬도 될까요? 상태가 괜찮나요? 하고서 이 내용 연수가 지난 지 1년 안에 검사를 신청해서 받을 수가 있는데 이렇게 검사를 받아서 합격 통보를 받으면 어떻게 할 수 있다? 이 소화기들의 사용 기한을 3년 내지 또는 1년을 더 연장할 수 있다. 이 소리예요. 간단하죠. 자, 그래서 소화기를 기본적으로 10년 동안 둘 수 있는데 이 10년의 내용 연수 기간 이후로 더 경과된 시간이 10년 미만이면 3년을 더 연장할 수 있대요. 그림으로 볼게요. 이 소화기가 생산되고서 기본 10년짜리 내용 연수가 지났죠? 근데 이 시점부터 더 시간이 흘러서 경과된 지가 10년 미만이면 3년 동안 연장이 가능하다. 즉, 소화기가 생산된 때부터 보면 도합 20년이 안 지났다면 미만이라면 이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성능검사 한 방으로 3년씩 쭉쭉 연장해서 이 소화기를 더 둘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이 소화기의 내용 연수 기한이 경과된 날의 다음 달부터. 그러니까 기본 10년짜리 내용 연수가 23년 6월에 끝났고 검사에서 합격 통보를 받아서 3년을 더 쓸 수 있게 된 경우라면 23년 7월부터 3년 동안 더 쓸 수 있다 이 얘기죠. 자, 근데 이런 식으로 3년씩 연장을 계속 하다가 이제는 2035년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2013년 7월에 만들어진 이 소화기에
기본적인 10년짜리 내용 연수가 지나고도 10년 이상이 더 지났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소화기가 만들어진 지 도합 20년 이상이 됐다. 그러면 이때부터는 이 소화기의 성능이 합격을 받더라도 몇 년 동안만 연장이 가능하다. 1년 동안만 찔끔찔끔씩 연장이 가능하다. 그래서 내용 연수 이후로 10년 이상이 더 지난 소화기는 합격 통보를 받아도 1년씩만 연장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개정 전이랑 비교하자면 원래는 딱 한 번만 1회만 연장이 가능했는데 이제는 개정되면서 소방산업기술원에 신청해서 성능시험 검사 결과 합격만 받는다면 뭐 거의 무한정 계속 연장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다만 이제 그 기한이 내용 연수가 지나고도 그 이후로 10년 미만에 걸쳐 있는 동안은 한 방에 3년씩 쭉쭉 연장이 되지만 10년 이상, 그러니까 만들어진 시점으로 보자면 도합 20년 이상이 되는 순간부터는 찔끔찔끔 1년씩만 연장이 된다. 이렇게 개정이 된 건데요. 근데 제가 이게 왜 별로 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냐면 혹시라도 제가 이 내용 연수 계산하는 문제가 나올까봐 이렇게 바뀐 법령으로 막 계산을 해봤는데요. 이거를 법령대로 단순 계산을 하면 만들어진 지 19년째가 되는 해에는 이 성능 검사를 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랑 실질적으로 소화기를 더 연장해서 쓸 수 있는 기간이 겹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술원 담당자분께 여쭤보니까 이 소화기가 만들어진 지 19년째가 되는 해에는 그 성능검사 시험을 신청하는 날짜가 언제냐에 따라서 운이 좋으면 한 번 더 3년 연장을 받을 수 있게 돼서 한 2년 정도 더 쓸 수 있는 기간을 벌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반대로 이 시험 신청 날짜가 조금 늦어지면 연장되는 날짜가 당장 몇 개월밖에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건 정말 그 관리자로 계신 분들한테 우리 건물에 소화기를 얼마나 더 쓸 수 있냐, 언제 신청할 거냐 이런 게 중요한 문제지 아주 막 디테일하게 몇 년도 몇 월까지 쓸 수 있냐 이런 날짜 계산 문제는 진짜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결국 우리가 알아야 하는 중요한 건 뭐다? 결론은 뭐다? 분말 소화기의 내용 연수는 10년이고 그 뒤로도 10년이 더 지나기 전에 10년 미만이면 3년 동안 연장이 가능하고 내용 연수가 지나고 10년이 더 지났다. 10년 이상이면 합격을 받아도 1년씩만 찔끔찔끔씩 연장이 가능하다. 이 내용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저희 카페를 통해서 제보를 받았는데 찐정리 교재상으로 130페이지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전 강의 영상 기준으로는 9편에서 설명했던 내용인데요. 압력 스위치의 세팅이라는 내용으로 주펌프와 충합펌프의 정지점, 기동점, 디프 값을 계산하는 게 주된 내용이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정지점, 주펌프의 정지점을 계산하는 방식이 좀 바뀌어가지고 가장 최근 강습 교육에서도 이렇게 달라진 계산 방식으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제보해 주셨습니다. 자, 그 부분을 살펴볼게요. 이 주펌프의 정지점은 압력 스위치 세팅값 계산할 때 보통 우리가 가장 첫 기준으로 잡는 값인데 원래는 당해 펌프 사양상의 양정 또는 당해 양정 계산에서 산정한 총 양정을 환산한 값을 정지점으로 잡았어요. 그래서 보통 문제상에서는 당해 펌프의 양정이 80m다 이렇게 제시가 됐다면 우리는 이거를 100분의 1로 환산한 0.8메가파스칼로 환산해서 정지점을 잡았었거든요. 이 자세한 설명은 9편 영상 참고해 주시고요. 그래서 원래는 개정 전에는 이 주펌프의 정지점 하면 요 표대로 펌프의 양정이 몇 미터냐에 따라서 그걸 100분의 1로 환산한 값을 주펌프의 정지점으로 잡았었는데 이번에 개정이 되면서 정지점을 최저운전점 직전의 값, 다른 말로는 릴리프 밸브가 작동하기 직전의 값으로 설정한다고 바뀌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최저운전이라는 게 그냥 정말 단순하게 표현하자면 이 펌프에 압력이 막 걸려요. 킹 받는 거죠. 이렇게 압력이 계속 막 차올라가지고 정격인 100%를 넘겨서 더 치고 올라가려고 할 때 너 지금 위험하다 하고서 140% 이하로 딱 끊어주는 거예요. 누가? 릴리프 밸브가. 순환배관상에 있는 릴리프 밸브에서 이렇게 막 치고 올라가려는 압력을 피슝 하고 배출시켜 줌으로써 압력이 140% 이하가 되게 만들어주는 게 최저운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러 가지 안전상의 이유로 이제는 이 주펌프의 정지점을 이 최저운전점 직전의 값으로 하겠대요. 그래서 어떻게 계산하기로 했냐면 기존에 계산하던 요 값이 있죠. 이 양정을 단순히 100분의 1로 치환한 요 값에다가 곱하기 1.4를 해준 값을 주펌프의 정지점으로 하겠다고 바뀌었습니다. 이 최저운전이 140% 이하로 제한을 걸어주는 지점이었으니까 펌프의 양정에다가 1.4를 곱해주는 거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제부터 기억해야 되는 건 뭐다? 압력 스위치 세팅값 계산할 때 주펌프의 정지점은 이 표에 써있는 양정, 이 양정을 치환한 값에다가 이제는 1.4를 곱해준 값이 주펌프의 정지점이 된다는 거. 교재 가지고 계신 분들은 여기다가 곱하기 1.4라고 대문짝만하게 써주시고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인 거죠. 문제에서 펌프의 양정이 100m래요. 그러면 일단 양정을 메가파스칼 단위로 치환하면 얼마죠? 1메가파스칼이 되겠죠? 근데 이제는 이게 정지점이 아니고 여기다가 얼마를 곱한다? 1.4를 곱한다. 왜? 최저운전점 직전 값으로 정지점을 잡으니까 140% 이하 지점을 생각해서 곱하기 1.4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 1에다가 곱하기 1.4를 한 1.4메가파스칼이 주펌프의 정지점이 된다.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이 주펌프의 정지점 계산 방식은 오로지 시험용으로 문제풀이를 위해서 현재 강습교육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풀이 방식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러한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이 주펌프의 정지점 계산할 때 양정에다가 곱하기 1.4를 한다. 이거 말고는 다른 부분은 바뀐 부분이 없으니까 나머지 계산 방식은 교재 내용과 9편 강의 내용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나머지 설비 파트 개정 사항들은 진짜 별거 없습니다. 소방시설의 종류 및 구조 점검 두 번째 파트 페이지로는 151페이지고요. 수신기의 설치 기준 부분이 미묘하게 바뀌었습니다. 개정되기 전에는 4층 이상에서는 발신기와 통화가 가능해야 된다 이런 규정이 들어 있었는데 개정되면서 이 항목은 삭제가 되었고요. 대신에 뭐가 들어갔냐면 수신기가 설치된 장소에서는 경계구역 일람도를 비치해야 된대요. 이 수신기라는 게 우리 건물에 붙어있는 감지기며 또 각 층마다 붙어있는 발신기에서 보내는 신호며 어떤 스프링클러나 옥내 소화전이 기동되면 돌아가는 펌프의 상황이며 이러한 5만 가지 설비와 그 작동 상태 같은 것들을 한눈에 보고 또 한 번에 컨트롤할 수 있는 대빵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경계구역이라는 걸 나눠서 이 수신기에서도 지금 3구역 버튼에 불이 들어온 걸 보니까 3층에서 누가 발신기 버튼을 눌렀구나 이렇게 바로 알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경계 구역을 나누는 규정도 따로 있었죠.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 수신기에서 표시해주고 있는 A구역에는 어디부터 어디가 들어가 있는지 B구역에는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연결돼 있는지 이러한 경계 구역의 구분 상태와 또 각 구역마다 소방시설들은 무엇이 들어가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한눈에 더 보기 좋게 일람도로 만들어서 수신기 옆에 같이 붙여놓으세요. 이 규정이 새로 추가가 된 겁니다. 그러면 이 건물에서 일하는 관리자분들도 당연히 보기에 더 편하겠지만 나중에 진짜 화재가 발생했거나 해서 소방대원분들이 출동해서 오셔가지고 이 건물의 상태를 확인할 때도 이 수신기 옆에 일람도가 같이 붙어있으면 이 건물의 경계구역의 상황이나 또 소방시설의 상태를 훨씬 더 빠르고 쉽게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원래 있었던 이 수신기의 설치 규정 중에 사람이 상시 근무하는 장소에 설치해야 하고 또 조작 스위치의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0.8 이상 1.5m 이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요. 여기에 경계구역 일람도를 비치해야 된다는 게 추가가 된 걸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바로 다음 페이지에서 음향장치의 경보 방식을 보겠습니다. 원래 보통의 일반적인 작은 건물들은 불이 나면 이 불이 났다는 경고음을 모든 층에 한 번에 일제히 울려주는데 만약 이 건물이 어떠한 규모 이상이라서 좀 큰 건물이다. 그러면 이 경보를 한 번에 모든 층에 다 울려버리면 사람들이 다 일제히 계단에 막 몰리니까 정작 화재가 발생한 그 층이나 거기에 가까운 층에 있는 사람들은 빠르게 대피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에서는 특정한 층에 경보를 먼저 울려주고 그 다음에 시차를 두고 다른 층 사람들한테 순차적으로 경보를 울려주자 하는 게 이 음향장치 중에서 우선 경보에 해당하는 내용이었는데요. 이 부분이 원래는 직상층 경보 방식과 직상 4개층 경보 방식 해가지고 여러한 규정이 있었는데 이게 지워지고 이렇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자, 건물이 11층 이상이다. 또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층 이상이다. 그러면 이때는 불이 난 그 발화층과 그 위로 4개 층, 직상 4개 층까지의 우선 경보를 먼저 울려줍니다. 언제? 일반 건물은 11층, 공동주택은 16층 이상일 때 이 직상 4개 층 경보를 적용하는데요. 만약에 불이 난 층이 지상 2층 이상이면 불난 층과 그 위로 4개 층에 먼저 경보를 울려줍니다. 그러니까 2층에서 불이 났으면 이 불이 난 2층 발화층과
그 위로 4개층이니까 3, 4, 5, 6층까지 4개층에다가 이렇게 먼저 올려주겠고, 그럼 만약에 10층에서 불이 났으면 발화층인 10층이랑 그 위로 4개층인 11, 12, 13, 14층까지를 먼저 올려주겠죠. 이게 건물 규모가 11층 이상인 또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층 이상인 건물에서 지상 2층 이상에서 불이 났을 때 발화층과 그 위로 4개층까지를 먼저 올려준다는 기본적인 규정이었고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더 디테일하게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지상 1층에서 불이 난 경우와 지하층에서 불이 난 경우, 이 두 가지 경우를 구분해서 또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먼저 지상 1층에서 불이 났다. 그러면 발화층인 이 지상 1층이랑 그 위로 4개층 뿐만 아니라 지하층 전체에도 경보를 먼저 올려줍니다. 왜냐면 지하에는 창문 같은 게 없으니까 연기도 빠져나갈 수가 없고 탈출할 수 있는 문도 제한적이니까 지상보다 좀 더 위험할 텐데, 지상 1층에서 불이 나면 이 지상 1층의 화재가 지하층에 있는 사람들한테까지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상 1층에서 불이 났을 때에는 지하층 전체에도 먼저 우선적으로 경보를 같이 올려주는 거죠. 그래서 지상 1층에서 화재가 났을 때는 발화층인 여기 지상 1층과 그 위로 4개층인 2, 3, 4, 5층 그리고 지하층까지도 경보를 우선적으로 발령합니다. 자, 그러면 지하층 중에서 어딘가에서 불이 났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이때는 직상 4개층은 적용되지 않고요. 지하층에서 불이 났을 때는 그 불이 난 지하층과 그 직상층, 그러니까 바로 위층, 그리고 그 외의 모든 지하층에 우선적으로 경보를 울려줍니다. 예를 들어서 지하 3층에서 불이 났다면 일단 불이 난 그 지하 3층과 바로 위층인 지하 2층, 그리고 나머지 지하층, 뭐 지하 1층이든 지하 4층이든 5층이든 이렇게 나머지 지하층에 우선적으로 경보를 울려주겠죠. 그럼 지하 1층에서 불이 나면요? 이때는 불난 지하 1층과 그 바로 위층이니까 지상 1층, 그리고 나머지 지하 2층, 3층, 4층 이러한 나머지 지하층에도 우선적으로 경보가 발령되겠습니다. 그래서 불난 층이, 발화층이 지상 2층 이상일 때는 발화층과 그 위로 4개층에 먼저 올려줬고, 또 지상 1층일 때는 그 1층과 위로 4개층, 그리고 플러스로 밑에 있는 지하층 전체에 먼저 경보를 올려줬고, 불이 지하층 중 어딘가에서 났을 때는 그 불난 층과 그 위로 직상 1개층 그리고 나머지 지하층에 먼저 경보를 올려준다는 거, 이 각각의 우선 경보 공식을 이해하고서 암기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러한 우선 경보가 적용되는 곳은 어떨 때 적용된다? 그 건물이 11층 이상일 때 또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층 이상일 때 이러한 우선 경보 방식이 적용된다.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낮은 건물들은 그냥 모든 층에 한 번에 일제히 경보를 올려주는 걸로 전층 경보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우선 경보 방식 개정된 부분들 챙겨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교재상으로는 165페이지고요. 소방시설의 종류 및 구조 점검 파트 3번째 피난 구조 설비에서 설치 장소별로 그리고 층별로 어떤 피난기구들, 어떠한 피난구조 설비가 효과가 있는지, 다른 말로는 적응성이 있는지를 나타낸 표가 있는데, 이 부분은 뭐 크게 변동된 건 없고요. 가장 아래층에 있었던 지하층이 삭제되고 노유자 시설의 꼭대기에 구조대가 추가되었습니다. 이거 제가 외우는 팁을 알려드렸었는데 개정된 것도 비슷해요. 자, 빈 종이랑 펜 하나 준비해 주시고요. 같이 만들어 볼게요. 자, 가장 먼저 1, 2, 3층 쌓아주시고요. 꼭대기에는 4에서 10층으로 묶어서 쌓아주세요. 자, 그럼 1, 2, 3, 4에서 10층 이렇게 층이 쌓였고요. 그 다음에는 노인, 의원, 다중이, 기타 이렇게 장소를 적어주세요. 노인은 노유자 시설 말하는 거고, 의원은 의료시설 중에서 입원실이 있는 의원 이런 곳들을 말하는 거죠. 자, 그 다음 다중이는 다중이용 시설, 다중이용 업소로 이때 말하는 다중이용 업소는 4층 이하의 다중이를 말해요. 다중이는 4층 이하. 그 외에 기타 시설들, 그 밖의 것들이 이 기타 시설로 묶여서 이렇게 일단 큰 틀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제가 12편에서 이 각각의 피난 구조 설비 설비들에 대한 설명은 드렸고요. 여기서는 오총사 이름만 떼서 외워볼게요. 자, 이 적응성 표에서 중심이 되는 오총사, 구조대의 구, 미끄럼대의 미, 피난교, 다리죠, 다리. 얘는 교를 딸게요. 그리고 다수인 피난 장비의 다, 그리고 승강식 피난기의 승을 따서 구미, 교다승 이 오총사를 기준으로 표를 채워보겠습니다.
자, 층과 장소로 이렇게 틀이 만들어졌으면 가장 먼저 다중이의 1층에 X 쳐주세요. 다중이 1층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 다음에 얘를 기준으로 대각선 왼쪽, 대각선 오른쪽 묶어서 얘네도 X. 그러니까 의원의 1, 2층과 기타 그 밖의 시설 1, 2층에는 적응성이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X 표시가 들어가는 애들을 가장 먼저 잡아주세요. 꽃게 모양 같죠? 자, 그러고 나서 제일 꼭대기층으로 갑니다. 꼭대기층으로 가서요. 다중이만 빼고 구교다승을 모두 채워주세요. 다중이는 어차피 4층 이하만 쳐준다고 했으니까 너는 꼭대기층에서 빠져 하고서 나머지 층에만 구교다승 채워주세요. 그럼 이 장소들의 4층부터 10층까지에서는 미끄럼대를 제외한 나머지 4총사는 다 적응성이 있단 얘기죠? 꼭대기는 구교다승. 자, 그럼 이제 뭐 거의 다 끝났어요. 칸의 틀이 다 정해졌죠? 이제 제일 앞 칸부터 채워볼게요. 전부, 구미다승, 전부. 여기서 말하는 전부는 5총사 전부 다를 말해요. 구조대, 미끄럼대, 피난교, 다수인 피난장비, 승강식 피난기. 얘네들이 전부에 들어가고요. 그럼 이제 노유자 시설은 끝났어요. 완성했으니까 닫아주고 이제 옆으로 하나씩 가면서 추가되는 애들 넣고 닫아줄 거예요. 자, 의료시설. 입원실이 있는 의원 등에서는 위아래에 피난 트랩 넣어주고 닫습니다. 의원의 피난 트랩. 자, 그 다음 다중이에는 사다리 플러스 완강 넣고 닫아줍니다. 사다리는 피난 사다리 말하는 거고 완강은 완강기. 그 레펠 타고 내려오는 완강기를 말합니다. 다중이에는 사다리 플러스 완강. 그 다음 남아있는 그 밖의 시설, 기타에는 그냥 다 때려 넣어줍니다. 사다리 플러스 완강 둘 다 넣어주고요. 완강기에 일회용 버전인 간이 완강기도 있죠? 그것도 넣어줍니다. 그리고 엄청 크고 푹신한 공기 안전 매트까지 채워 넣어주고 가운데에만 피난 트랩까지 아낌없이 넣어주면 끝입니다. 그래서 사다리 플러스 완강이랑 피난 트랩은 이렇게 스티커처럼 색깔로 구분해보면 사다리 플러스 완강은 오른쪽 편에 들어가 있고 피난 트랩은 의원이랑 기타 시설 가운데에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구분해서 기억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게 개정된 피난구조 설비 적응성 표인데요. 여기서 이번에 추가된 노유자 시설의 꼭대기층에 있는 구조대는 부가 설명이 붙습니다. 여기서는 장애인 관련 시설로서 그 시설의 주된 사용자들 중에서 스스로 피난할 수 없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에 한정한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는 개정 전에는 여기에 구조대도 없고 미끄럼대도 없었거든요. 왜냐면 이 구조대랑 미끄럼대는 이게 천막 같은 재질이냐 아니면 철로 된 재질이냐 그런 차이만 있지 이렇게 미끄럼틀처럼 타고 내려오는 장비인 건 똑같잖아요. 근데 노인분들 생각해보시면 이 건물이 막 4층에서 10층 높이 이렇게 높은데 노인분들이 관절이나 뼈가 약한 분들이기 때문에 구조대나 미끄럼대를 타고서 착지하는 게 오히려 좀 위험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정도 높이에서는 이렇게 타고 내려오는 방식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원래는 이 꼭대기층에는 구조대랑 미끄럼대가 둘 다 안 들어가 있었는데 장애인 시설의 경우에는 뼈나 관절에 무리가 없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죠. 젊은 분들도 계실 거고. 그래서 구조대를 사용해도 괜찮은 분들이 장애인 관련 시설에는 많이 계실 텐데 이러한 장애인 시설에서 스스로 혼자서는 피난할 수 없는 사람이 있어서 이 사람을 빠르게 대피시키기 위해서 이 구조대를 타고 지상층으로 내려보낼 수는 있겠다. 그래서 추가로 이 구조대를 설치하는 경우에 한해서 이 노유자 시설에서 구조대가 적응성이 있는 걸로 인정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지금 가장 꼭대기층에 구조대는 들어가 있지만 미끄럼대는 없죠. 다중이에 있긴 있는데 얘는 4층까지만 고려하니까 사실상 진짜 높은 곳에는 미끄럼대를 설치하도록 하지 않고 있다는 건데 구조대보다 미끄럼대가 더 튼튼한데 왜 그럴까? 이걸 생각해 보니까 구조대는 천막 같은 자루의 형태니까 평상시에는 이렇게 접어가지고 건물 안에 창문 근처에다가 그냥 설치해둘 수가 있는데 이 미끄럼대는 건물 밖에다가 설치해가지고 거의 뭐 이 건물을 철거하기 전까지는 이 설치된 상태로 거의 평생을 유지관리해야 되겠죠? 근데 이게 막 8층, 10층 이 정도 높이에서 타고 내려와도 될 정도로 안전할 정도로 경사를 만들려면 이 설치하는 땅바닥이 거의 뭐 유원지 수준으로 엄청 넓어야 되겠죠. 왜냐면 좁은 공간에서 10층 높이에서 내려오게 만들려면 경사가 뭐 거의 뭐 직각 수준이 될 텐데 이거를 안전하다고 보기가 어렵겠고 그렇다고 무조건적으로 법으로 설치하라고 정하자니 대부분의 건물들은 이만한 미끄럼대를 지어서 넣을 만한 공간이 충분하지 않을 테니까 아마도 이러한 이유에서 미끄럼대는 빠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중이를 뺀 나머지 꼭대기층들에는 미끄럼대는 빠지고 구조대만 들어있구나. 설치가 용이하니까. 그리고 이번에 노유자 시설에 추가된 구조대는 장애인 시설인데 혼자서는 피난할 수 없지만
이 구조대를 타고 내려보낼 수는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에만 적응성이 인정되는구나.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 과목에 해당하는 설비 파트에서 바뀐 주요 개정 사항들을 정리해 보았는데요. 안전원에서 3월 달에도 교재 개정을 한 번 더 예고했었고, 또 7월부터는 아예 1급의 강습 교육 일정과 수업료가 2배로 늘어나고 과목도 추가가 되는 걸로 결정이 됐죠. 그래서 이 이후로 또 달라지는 사항들이 생긴다면 그때 다시 변경되는 내용들 정리해서 전달드릴 수 있도록 하고, 또 아마 빠르면 4월 이후나 또는 하반기 중에 이 1급 영상 전체적인 리뉴얼이 있을 것 같으니까 하반기 시험 준비 중이신 분들은 유튜브 구독해 주시고 또 저희 네이버 카페 가입하셔가지고 합격자분들이 올려주시는 실시간 정보들도 같이 받아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고생 많으셨고요. 이번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